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이 있었지만 연준은 간밤 FOMC에서 동결로 신중 모드를 유지했습니다. 관련해서 이호석 HS 아카데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FOMC 성명문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성명문을 지난번 거와 비교를 해보니 거의 변한 게 없었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 월가에서는 뭐 심심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간밤 FOMC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이제 긴급 진단 이렇게 나왔는데 뭐 긴급하게 할 일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하루가 변화가 아니었나 거의 싶고요. 없었죠. 그리고 이제 저도 아침에 이제 그 유튜브 방송에서 내용을 촬영하고 왔는데 제가 썸네일을 이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파월 의장의 발언이나 여러 가지 변화들이 거의 없었던 그런 FOMC 회였다. 역대급이었다. 정말 재미없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가 없었던 기자회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파월 기자회견이 한 45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 45분 기자회견을 요약하는 한 단어가 바로 불확실성이었던 것 같은데 파월 연준 의장이 wait and see, 그러니까 기다리고 좀 관망을 하겠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발언이 있었냐면요. 물가와 고용 안정이라는 양대 책무 중에 어느 쪽 리스크가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모두 리스크가 증가했다. 이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에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점점 이제 내 잘못 아니고 이건 다 트럼프 잘못이야라고 이제 공을 넘기는.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파월한테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파월은 또 트럼프에게 계속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도 올라갈 것 같은데 실업률도 올라갈 것 같다. 이 표현이 이제 어제 가장 하이라이트를 받았던 것 같고 그럴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우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연준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이 특징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제 봤던 것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게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입니다라는 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구간이 있었죠. 2년 전에 네, 2년 전에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했다가 일시적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제 엄청 힘들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썼던 단어가 트랜지토리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트랜지토리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 이게 일시적이라는 똑같은 표현인데 short-lived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게 일시적인데 일시적인 아니고 일시적이야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신중하겠다라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파월 의장도 지금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조금 더 봐야겠다. 네.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기자회견 중반을 보니까 솔리드 견조하다. 경기가 견조하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이에 한때 3대 지수가 좀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불확실성은 크지만 경기는 견조하다. 이 발언의 의도는 뭘까요?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야 안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파월 의장이 어제 설명했던 것은 우리가 순수입을 너무 많이 했어. 첫 번째로 금을 우리가 너무 많이 사왔고 그리고 관세가 이제 시작될 것 같으니까 수입업자들 입장에서도 관세 도입되기 전에 빨리 수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선별적으로 이렇게 빨리 했다라는 부분이 반영되면서 0.3% 마이너스 역성장으로 나왔지만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대한 상황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세 때문에 많이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쫄아 있어요. 이 데이터를 우리가 소프트 데이터라고 표현하는데 이 소프트 데이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미요. 그런데 하드 데이터라고 얘기하죠. 실제 데이터들은 고용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상이 없다. 이런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인 압력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질문에서 굉장히 단호한 기조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견제 발언은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 이렇게 연이은 견제 그리고 정치적인 압박이 연준의 독립성 그리고 시장 신뢰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지난 연휴 동안에 있었던 대만,
홍콩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아시아 통화의 강세랑 연결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대만 달러가 강세였습니다. 엄청난 강세였어요. 깜짝 놀랐죠. 빠르게 내려왔어요. 그럼 보통은 우리가 환율이 변동성이 커진다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시죠? 달러가 부족한가? 달러가 또 급등했어? 그래서 우리 환율로 기준으로 따지면 뭐 또 1,500원 가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한데? 이런 생각이 들 때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환율의 변동성이 커졌는데 오히려 달러가 약세여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만 달러가 강세가 됐고 그런데 이상하게 중국에서 관세 협상할 때는 저기 뭐 뜨뜻미지근한 그런 태도를 보였던 중국에서 협상장에 나오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말이죠. 그럼 이게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추론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연결고리가 저는 홍콩 달러라고 생각합니다. 대만 달러가 강세였는데 같이 강세로 갔던 홍콩 달러에 주목해 보셔야 되는 이유는 홍콩 달러는 페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하고 딱 붙어가지고 어느 밴드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딱 정해놓은 패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을 이번에 넘어설 뻔했던 거예요. 이례적으로. 그런데 홍콩 달러가 약세가 돼서가 아니고 오히려 강세가 돼서요. 그러니까 홍콩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이게 깨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중국으로 위안화 돈이 더 많이 쏟아져 들어가고 중국 위안화가 엄청난 강세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와 달리 환율이 달러가 약세가 돼서 문제였다라고 했었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중국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걸 겁니다. 자, 지금 홍콩 달러 엄청 강세지? 근데 만약에 FOMC 회의에서 우리 금리 인하하면 어떻게 될 것 같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그러면 죄송합니다. 어디 저기 베센트 장관 스위스에 계신다고요? 그럼 제가 스위스로 날아가겠습니다. 좀 얘기 좀 하시죠. 이런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FOMC 회의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설명드리면 정치적인 관점에서 중국과 미국과의 화해 모드가 확실히 생겼고 그 배경에는 환율의 변동성 크기가 있었는데 그 또 배경에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커졌으면 이런 부분들이 확산됐을 텐데 그런 데까지 가진 않았다. 진정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쇄작용의 여파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자, 그리고 미국 증시 막판에 좀 상승을 했는데 이 막판 상승은 저희가 앞서도 전해드렸듯 AI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당시의 규제를 철회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올랐던 것이고 FOMC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시장 반응은 좀 상대적으로 잠잠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앞서 전해를 해드렸듯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언급은 없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있었고 경기 불확실성은 크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다 보니 소위 잘 모르겠다 기자는 어떻게 보면 시장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요소인데 시장이 잠잠했던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방송을 보다 보면 파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오늘은 무슨 말을 했더니 뭐 시장이 빠졌고 어떤 말을 했더니 올랐고 그래가지고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시장은 3월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 빠졌고요. 그리고 4월 9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그림을 그려보면 자료 그린 것처럼 쭉 빠졌다가 쭉 다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인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나라고 생각해 보면 4월 9일까지는 관세 협상과 관련돼서 시장의 우려가 점점 더 커졌어요.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4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내용들을 보고 있냐면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지는 않은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국면은 점점 더 안 좋아져서 얼마나 더 안 좋아질지 모르겠다라는 공포에서 그때 생각했던 것만큼은 안 좋진 않은데 뭐 다행이다. 라는 지금 안도 랠리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월의 발언이나 혹은 FOMC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했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4월 9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안도 랠리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만 달러를 포함해가지고 홍콩 달러, 뭐 위안화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 다행스럽게 넘어가면서 지금 진정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뉴스가 없었던 게 시장에는 안도감으로 작용한 모습인 거네요. 자, 이번에는 분석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특히 금리 전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금리 예측이 담긴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6월까지는 연준이 관망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아이비들 사이에서는 좀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7월이냐 9월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JP모간은 9월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FOMC 결과 발표 이후에는 BMO가 우리는 잘 모르겠다, 내일까지 좀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올해 첫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여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7월로 이제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7월에서 뭐 이제 9월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은 금리 인하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금리를 이제 파월 입장에서 좀 여유 있게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할 때도 뭐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게 있고 닥쳐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여유 있게 금리 인하도 해놓고 경기 침체 안 오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경기 침체에 임박해 가지고 다급하게 금리 인하를 많이 해야 될 것인가라는 점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전자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미리 선제적으로 혹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핵심은 뭐냐면은 유가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엄청나게 약세가 됐잖아요. 오펙 플러스에서 사우디도 좀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삐졌죠. 니네 계속 감산 안 하냐? 그러면 나도 감산 안 하고 증산해버릴까?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불협화음이 나왔고 원유에 대한 수요는 없는 상황에서 유가가 많이 빠졌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파월 입장에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만드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많이 낮아졌다면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것은 훨씬 더 좋은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조금 더 빨리 생각보다 시장이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선제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간밤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프리엠티브, 그러니까 선제적인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렇다면 이 발언은 뭐 일종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안도감을 작용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선제적으로 할 것이다, 할 수 있다라는 표현과 할 것이다라는 건 좀 다른 거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지금 뒤에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리는 굉장히 먼저 안 좋아졌어요. 소비 심리도 안 좋아졌고 여러 가지 심리 지표 ISM 제조업 지수 보면 내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원래는 심리대로 하드 데이터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미국의 데이터들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관세를 저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물건을 미리 사놔야 되겠네. 그러니까 소매 판매를 포함해가지고 하드 데이터들은 잘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많이 사놨는데 뭘 또 삽니까? 그럼 이제 소비가 안 좋아진다는 신호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파월 입장에서도 더 안 좋아지기 전에,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계속 관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그러니까 주말에 스위스에서 미국과 중국이 처음으로 고위급 무역회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관세 전쟁과 관련된 미중의 첫 대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무역 변수가 글로벌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제 그 관세 협상을 할 때 누가 키를 들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트럼프가 계속 우리 중국이랑 통화했어, 그러면은 그 다음 날 바로 우리는 전화 안 했는데, 이제 중국에서 계속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너무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 입장에서 나 관세 이런 거 가지고는 나는 별로 너네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런 식으로 나를 홀대한다고? 그러면 나는 대화를 안 하겠어 라는 이제 스탠스였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환율 시장으로 중국을 공격하니까 중국에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안화 강세를 용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홍콩 달러 페그가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그동안에는 관세로 공격을 하다가 중국이 안 나오니까, 협상장으로 안 나오니까, 야 이거 나 지금 금융위라는 카드도 있는데 어떻게 이거 한번 써봐?
라고 하니까 이제 중국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위스로 제가 그러면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탠스는 이제 해석하실 때 미국과 중국 중에서 누가 더 지금 급하냐, 누가 더 어떻게든 뭐 관세 협상을 해야 되겠냐라고 생각하면 중국 쪽으로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관세라는 부분도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10%, 20%, 뭐 나중에는 뭐 100% 막 계속 올라갔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점점 낮아지는 상황으로 바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HS 아카데미 이효석 대표와 함께 FOMC 결과와 함께 분석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